네, 두 번째 테마 이어서 세 번째 테마는 글로벌 인터넷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테마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모멘텀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군들 새로운 모멘텀이 견인해 줄까요? 관련된 내용들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배 애널리스트 그리고 정용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뵙네요. 그러게요. 네, 드디어 세 번째 테마까지 왔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산업 하반기 시장이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기자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하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고 있고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소위 인터넷 종목들, 성장주들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건가? 그런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는 좀 어땠나요?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상반기는 안타깝게도 성장주들이 다 좋지 못했잖아요. 네. 뭐 최근 한 달 동안 좀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 좋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워낙 수혜를 받았고 그 수혜가 얼마나 우리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몰랐던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가 인터넷 산업의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인터넷 산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하반기에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인터넷 산업을 총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전자상거래는 중소 판매자들이 작년에 많이 유입되면서 좀 구조적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쇼핑 광고라는 것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신규 수익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임 쪽을 보면 게임은 워낙 이제 많이 했던 거였기 때문에 올해 약간 네. 주춤할 수 있지만 광고 쪽이나 아니면 부분 유료화 이런 수익 모델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중소 판매자들이 뭔가 좀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유입되거나 그렇게 된 계기가 뭔가 또 따로 있을까요? 계기라고 하기에는 작년에 워낙 다들 밖에 못 나갔고 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로 개척을 온라인으로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만들게 되고 판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중소 판매자는 약간 좀 걱정인 게 뭔가 이 볼륨이나 거래 대금 이런 것 측면에서 이렇게 좀 기존에 있었던 뭔가 대형 판매자들 이런 비교했을 때 별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제 롱테일이라고 해서 중소 판매자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컨텐츠 생산을 해야지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이든 광고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대형 판매자보다는 중소 판매자가 많이 들어와서 네. 성장을 이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어떤 자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두 개에서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부터 미국 내에서 중소 판매자의 디지털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앱을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기능들, 예를 들어 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다던가 결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이커머스 쪽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좋았는데 네. 올해도 좋을 거냐? 그쵸. 아니면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는 거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 거냐? 그런 것이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중소 판매자 비중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렇게 더 키웠다 그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시장의 규모를 좀 분기별로 보면 작년에 워낙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워낙 좋았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약간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작년 2분기가 미국이 락다운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연간 성장률이 그러네요. 엄청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올해 1분기가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약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때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썼죠. 근데 그거 일시적이니까 그거 이외에 구조적으로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인데 핵심적인 부분이 작년에 유입됐던 중소판매자들의 온라인 판매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소비자들은 더 많은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네. 그러니까 작년 2분기는 예를 들어 뭘 샀냐면 네. 휴지 이런 것들. 생활 필수품. 네, 생활필수품 사거나 아니면 고무장갑.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샀는데 올해는 살 필요가 없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더 다양한 물건들. 예를 들어 생필품, 먹을 거, 네네. 심지어 꽃가게 이런 것들까지도 아.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더 성장률은 내려가고 있지만 워낙 좋았던 작년 2분기보다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결국 이커머스 시장이 중소판매자로 가는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성장률 네. 전망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소한다고 전망하고 있진 않네요. 원래는 작년 하반기, 뭐 작년 연말까지만 보면 이제 올해 2분기의 성장률은 작년 2분기 대비 감소한다고 봤습니다. 아, 저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거니까요. 근데 네. 약간씩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5월 달까지 미국 지표들을 보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고 더 중요한 건 저 오른쪽 그림의 하반기에 보면 네. 다시 올라가죠. 네네. 그렇죠. 내년에 특히. 네, 내년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예상이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마트 이용보다는 네. 또 이커머스를 통해서 더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편해서 맞아요. 계속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시민이 많은데 이제 지금까지의 문제는 과연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나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몇 번을 더 구매할 거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구체가 슬슬 되고 있고 네. 그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네. 올해 하반기에 뭐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실적 나오면서 확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확인이 되면 아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온라인 광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아까 온라인 광고에서 쇼핑 광고를 얘기하셨는데 전 쇼핑 광고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든 광고는 쇼핑하기 위한 광고 아닌가 싶은데 어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광고를 보면은 쇼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예, 예.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쇼핑 광고인데 쇼핑 광고를 한다면 실질적인 타겟 목표 자체가 물건을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대표적입니다. 페이스북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광고주 추이를 잠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주황색 줄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료 광고주. 네, 분기에 100만 개씩 올라갔어요. 근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보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체되어 있다가 작년에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죠.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중소 판매자가 증가가 됐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건을 팔기 좀 어려웠죠. 네. 우리나라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가시면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놓지 물건을 결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쇼핑 광고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 광고주가 증가한 이유가 아닌가로 보고 있고요.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소 판매자가 이제 점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쇼핑 광고를 내고 그러면서 광고 시장까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죠. 지금 중소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고 어디선가 많이 팔려면 구매자를 얻어야 되죠. 구매자를 얻으려면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네.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쇼핑 광고를 넣어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온라인 광고하는 그런 플랫폼을 보면 그러니까 지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화면이 네.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있었던 광고랑 광고를 이렇게 빼고 이런 쇼핑 광고가 들어가거나 그랬을 네. 텐데 그러면 뭔가 신규 수입으로만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광고들은 좀 빠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약간 우려사항이긴 합니다. 기존에는 광고했지만 한정적인데 네. 그럼 가면 그거를 쇼핑 광고로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여기서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무지개요? 요거는 마케팅 깔때기라고 부르는 마케팅 네. 용어입니다. 그래서 퍼넬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지금 보시는 유튜브를 보면 맨 윗단에 광고를 네네. 주로 합니다. 브랜드를 알리거나
브랜드의 관심사를 일으키는 것들이죠. 근데 쇼핑 광고는 저 맨 아랫단에 있어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네네. 그러면 즉각적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되는 거 아니냐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추가되는 거라 볼 수가 있고요. 이 특정한 사람이 하나의 플랫폼을 기존에는 컨텐츠를 보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광고를 봤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광고 지면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아, 증가된 광고 지면에서 신규 광고주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기존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광고했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광고주 이외에 실제로 물건을 팔기 위한 중소판매자가 들어오면 공급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도 증가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광고 단가는 어때요? 광고 단가는 작년엔 좀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수요가 이제 광고주 수요가 안 좋았기 네. 때문에 지면당 광고 단가는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올해는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커머스의 확대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광고주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결국 광고를 해야 되는데 지면은 한정되어 있죠. 네. 한정된 지면에서 광고를 해야 되니까 단가, 즉 알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살펴봤는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예 예,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 많아서 네네네. 네. 게임은 어떤 부분들 체크해봐야 되나요? 게임은 오늘 그 작년이랑 좀 비교해 보면 네. 워낙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게임을 덜 하게 될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렇죠. 네. 나가서 놀아야죠. 네. 사람이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게임 중에서도 혼자 하는 게임들은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보면 네. 혼자 하는 게임 덜 하는 거고 다만 그 중에 모바일 게임이나 같이 하는 게임들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PC방에 가겠죠. 만나서. PC방 갈 수 있겠지만 아, 네. 맞아요.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오히려 더 네네네. 게임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많으니까. 아, 네. 네.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거니까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게임이 하나의 광고의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 가상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상세계가 된다는 것들은 결국 게임이 네. 하나의 플랫포머가 된다는 거고 네. 플랫포머의 핵심적인 수익 모델은 광고입니다. 그 게임 안에다 광고를 띄워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게임 안에서 광고를 보던가 게임이 마케팅 채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가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켜볼 만한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요. 끝을 그러면, 봐야죠. 네, 광고도 거듭해서 그 효과가 발휘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게임도 투자하는 돈이 있으니까 네. 하기 조금 어렵고요. 네, 광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그 광고의 온라인 그 쇼핑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핵심 타픽 하반기 네. 타픽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반기에 제일 주목할 만한 기업 타픽으로는 쇼피파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쇼피파이는 워낙 좀 많이 알려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약간 아마존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네. 아마존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 핵심 키워드가 중소판매자거든요. 쇼피파이는 이 중소판매자 분들을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를 통해서 쇼핑몰을 만들고 결제도 하고 물류도 중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소판매자 분들은 페이스북, 구글, 월마트, 핀터레스트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중소판매자 핵심 키워드가 이 기업 쇼피파이랑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는 어떤 표인가요?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쇼피파이가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업 그 아이콘들을 보시면 익숙한 기업도 워낙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트위터, 이베이도 있고. 네, 이베이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소 판매자들은 어디선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파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쇼피파이는 다양한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적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왼쪽부터 쭉 보시면 뭐 에코시스템, 페이먼트, 결제, 플랫폼, 쇼핑 엄청 많은데 쇼피파이가 중소 판매자를 대상으로 계속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 판매자가 증가해서 거래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쇼피파이를 통해서 판매되는 거래 금액도 증가가 될 거고
쇼피파이는 이분들한테 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훨씬 더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중소 판매자라고 하면 제가 쇼피파이랑 계약을 하면 뭔가 제가 팔려고 하는 거가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이베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다 팔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한 번에 팔 수가 있고요. 지금 전체 이커머스 시장 내 아마존 점유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쇼피파이가 없었다면 아니라면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다 각자 해야 돼요. 그쵸. 각 개별로. 너무 불편하니까 그죠. 그걸 중간에 누가 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고 네. 그게 쇼피파이가 하는 역할,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혹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요? 아직 들어가기 괜찮나요? 맞아,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한 5배 올랐더라고요. 네. 네, 작년에 5배 정도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도 좀 부진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가장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류의 기업들을 우리가 멀티플을 볼 때 매출액 대비 보거든요. 되게 우리나라 투자자한테 생소하지 않은데 그렇죠. 방금 이제 소프트웨어 마찬가지고 이런 류의 기업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런 밸류에이션 익숙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 보진 않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체육포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하반기나 2022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기대치가 올라갈 거고 그 기대치에 올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중소 판매자라고 네. 보면 쇼피파이가 지금 장장보다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에 추가 성장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테마 글로벌 인터넷까지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 전자상 그리고 온라인 광고, 게임까지 각 산업별로 변화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셨고요. 최선호 기업으로 쇼피파이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